여기서 빠지더라도 무조건 좀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일단은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이제 이분이 이제 보고서에 적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리오프닝은 시작됐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은 실적을 내도요, 그냥 던져요. 지금 나빠서가 아니라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정리해버리는 거죠. 데이터나 외부 환경이 개선될 때까지는 우린 좀 기다리겠다. 이 논리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 어쨌든 나스닥 잘 반등하다가 다시 긴축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사실 기분 안 좋게 끝났거든요. 이번 주도 또 계속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좀 다시 반등을 모색할 것이냐 여러 가지 생각이 자유롭게 좀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긴축 공포가 아직은 이어지는 거는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뭐 다 어느 정도 알고는 있죠. 사실 뭐 긴축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강도가 점점 높아지니까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 입장이 좀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연준이 이렇게 딱 길을 정해줬는데 거기서 자꾸만 더 긴축 쪽으로 조금씩 비껴나가니까. 그리고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올해 3% 이상까지 금리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잠깐 기사를 보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미국 증시가 빠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빠지더라도 무조건 좀 금리를 올려야 된다. 뭐 약간 이런 증시 걱정하지 말고. 네, 증시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 표면적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물가잖아요. 물가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시장은 지금 중국의 지금 셧다운 이슈라든가 전쟁 아니면 또 인플레 때문에 수요가 줄 텐데 이제 이 우려를 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제 경기를 좀 회복시킬 수 있는 뭔가 당근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경기는 좀 나중 문제고 이건 나중에 처리하자. 일단 이제 물가가 너무 급하니까 우선순위에서 경기가 밀려요. 그럼 당연히 증시는 안 좋죠. 그렇지. 예, 증시가 원하는 건 뭐 금리 인상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경기도 같이 가는 금리 인상이면 아주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경기는 그냥 무시하고 일단 이제 물가부터 잡겠다라는 이제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공포가 계속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의 그 뭐 상해시의 셧다운이라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없었으면 금리 인상을 해도 시장은 그렇게 놀라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감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두 가지 이제 변수가 생기면서 시장은 이제 긴축에 대해서 계속 좀 공포심을 아직은 느끼는 것 같고, 뭐 제가 봐도 이렇게 반영은 된 것 같은데도 시장이 좀 힘이 없는 거 보면은 아직까지는 가격을 좀 반영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사실 오늘도 이게 이 녹화하는 시간에 주식시장이 아침에 좀 출발이 좋았는데 갑자기 또 급락으로 좀 바뀌어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또 경기에 대한 또 우려감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증시가 급락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상해시 확진자가 지금 계속 급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대한 봉쇄, 이게 이제 결국 경제 둔화로 맞습니다. 연결하면서 이게 불안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긴축이 사실 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이면에 따르는 이 경기 둔화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거를 누군가 막아줄 사람도 없는데 중국은 중국대로 그냥 무조건 제로 코로나, 전수조사. 조금만 뭐 나와도 전수조사 해가지고 이 셧다운을 해버리니까. 중국의 그 이번에 그러니까 상하이시는 전 세계 물류 1등 항구를 갖고 있고, 이번에 또 광저우시도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걸로 아는데 거기도 이제 셧다운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그래서 중국 이러다 진짜 나중에 베이징까지 가버리게 되면은 중국 이제 주요 도시가 다 봉쇄령이 내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극단적인 좀 상황까지, 오히려 2020년에 처음 이 코로나가 우한에서 발견됐을 때 그때를 이제 마치 떠올리게 하는 그런 강력한 중국의 봉쇄 정책이 시장을 굉장히 좀 괴롭히고 있다. 그래서 긴축도 긴축인데 경기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 사실 이제 저도 이게 오늘 보고서 보다 보니까 좀 눈에 띄었던 보고서 중에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 신영증권의 박소연 애널리스트가 투자 전략 담당하신 분인데, 제목이 뭐냐면은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자. 그러니까 너무 이 가까운데 그냥 단지 뭐 셧다운이나 긴축 이슈만 보지 말고 좀 멀리 있는 달을 보자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일단 지금 과도한 긴축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 우려가 커진 건 맞아요. 근데 일단은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이제 이분이 이제 보고서에 적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리오프닝은 시작됐다. 그러니까 중국은 좀 안 좋지만 지금 우리 한국도 지금 리오프닝이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마스크까지 이제 앞으로 벗을 거라고 하니까 지금 뭐 미국 같은 건 이미 마스크 다 벗고 있고 그래서 리오프닝은 결국엔 이 오프라인 활동을 좀 증가시키면서 여러 가지 또 경제적으로도 좀 좋은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은 경기의 어떤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근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 금리가 지금 마이너스 한때 1%였다가 지금 거의 이제 붙었대요.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뭐냐면 명목 금리 있죠. 여러분들이 뭐 흔히 생각하는 은행 이자에서 은행 뭐 대출 금리나 이런 기준 금리에서 이 물가 상승률을 뺀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이너스란 얘기는 뭐죠? 물가가 더 높았다는 얘기죠. 금리보다.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란 얘기는 금리에서 물가를 뺀 거거든요. 이게 마이너스란 얘기는 물가가 훨씬 높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어떻게 돼요? 수렴을 해요. 0으로. 그러면 지금 물가는 떨어지진 않았잖아요. 금리를 올려버린 거예요. 급하게. 그랬던 얘기는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그동안 커서 금리를 급하게 올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금리 수준은 이제 그걸 뒤따라 가가지고 물가랑 거의 근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물가에 비해서 금리가 너무 낮은 거 아니었냐 이런 이제 우려들이 있었잖아요. 이거 물가 잡아야 되는데 금리 이렇게 낮은데. 그렇죠. 근데 실질 금리가 이렇게 붙어버리면 그런 이유가 이제 별로 좀 궁색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물가랑 금리랑 비슷해지니까. 그러면 여기서 굳이 또 과도하게 긴축을 계속 엑셀을 밟아야 되느냐. 이런 또 얘기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금리가 거의 좀 플러스권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과도한 긴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 해석을 좀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작년부터 우리나라 기업들 괴롭혔던 게 그 운임 지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 중고차 가격, 미국의 마나임 지수라고 중고차 가격 지수가 뭐 역대급으로 그냥 뭐 90도 로켓 발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 버렸는데 최근에 이게 좀 꺾이고 있다고 합니다. 좀 꺾이고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는 이제 12주 연속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류비가 완화되면 이건 물가에 긍정적입니다. 어쨌든 비용 하나가 줄어드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이 진짜 위기라면 그 부실 기업들의 그 채권 금리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신용 위기나 뭐 위기 때는 항상 이 부실한 기업들의 금리가 튀어버리거든요. 이거 위험하다. 이 회사들 부도나는 거 아니야? 이래서 금리가 오르는데 오히려 그런 부실 기업들의 그 채권 등급이 매우 낮은 금리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대요. 이건 뭐냐면 뭐 이렇게 그 신용 스프레드 그러니까 신용적으로 좀 크게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또 증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변수들 중국 봉쇄 뭐 온갖 악재들이 좀 많이 있지만 달을 보면 일단 저 멀리 있는 달을 보면 뭔가 좀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나쁜 쪽에서 좀 긍정적인 쪽으로도. 그래서 너무 부정적이면 보지 말고 좀 그런 긍정도 조금씩은 바라보자. 근데 물론 지금은 다 손가락만 보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 여기 지금 주가가 중요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근데 좀 시계열을 좀 길게 보면 그런 긍정적인 조짐도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톡 시청자 여러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도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 방향이 담긴 요약집을 제가 직접 작성하였으니 새로운 투자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규 발간된 2022 트렌드 요약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약집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신 신규 고객님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이베스트 모바일 앱을 설치하신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개설 시 개설점은 반드시 다이렉트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815를 입력하시면 이벤트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벤트 신청 고객님께는 요약집뿐만이 아니라 주식 투자 시 바로 사용 가능한 주식 상품권 5,000원권도 저희가 입금해 드리니 참여하셔서 혜택 모두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주식시장 전망과 메가트렌드 산업 내용, 주식 트렌드 요약집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일단 미국,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미국에 대한 긴축 공포로 이제 좀 걱정이 많았다면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장을 지금 힘들게 만드는 게 이제 중국 쪽의 급락이니까 네.
중국의 이 경제 둔화, 이 우려가 상당히 커지는 것 같아요. 이게 네. 결국 계속 우리 괴롭힐 것 같은데, 일단 중국의 그 CPI, PPI, 그 지금 기록이 어떤지 수치가. 네, 오늘 이제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사실 소비자 물가지수보다는 이제 생산자가 더 중요하지만 그렇죠. 소비자 물가지수는 1.5% 상승을 했고요. 예상이 1.4%니까 예상보다 조금 더 나왔고 전월 대비해서 전월이 0.9%였거든요. 이번에 1.5니까 확실히 3월 달에는 좀 소비자 물가지수가 조금 올라갔다. 근데 이제 워낙 아직 낮은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워낙 낮네요. 예, 그래도. 이게 그 중국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돼지고기 가격인데 생각보다 돼지고기 가격은 많이 안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CPI는 좀 안정적인데 문제는 PPI, 생산자 물가지수거든요. 작년부터 계속 높은 수치를 유지했는데 이번에도 지금 높습니다. 이게 8.3%나 증가한 수치로 나왔고 예상이 8.1%니까 예상보다는 좀 높게 나왔고요. 물론 전월이 8.8%거든요. 그거보단 조금 이제 증가율은 좀 낮아졌지만 어쨌든 8.3% 증가해서 아직은 높은 수치고 그다음에 직전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작년 대비해서 올해를 나타낸 거고 그리고 전월 대비 있죠. 그러니까 2월 대비해서 3월이 그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되냐 이게 올라갔어요. 이게 전월이 좀 꺾이면 다행인데 이게 또 1.1%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물가가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고공행진이고 이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중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이렇게도 생각이 돼요. 이 공급자 이쪽에 그 생산자 물가 지수 이거는 정부에서 우리 쉽게 얘기해서 중국 정부 공산당이니까 소비자 가격을 딱 통제를 네. 하고 있으니까 네, 뭐 소비자 그럴 수 가격은 있죠. 못 오를 수 네. 있는데 결국은 이게 다 미국의 물가를 건드리는 게 되니까. 이게 결국 생산자 물가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매출 원가거든요. 근데 그만큼 지금 중국 기업들도 굉장히 좀 높은 원가를 좀 기록할 정도로 이게 사실 원자재 비용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소비자 물가에는 뭐 원자재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사실 이 PPI 생산자 물가 지수 뭐 예를 들면 원유를 사와 가지고 석유화학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결국엔 이게 너무 높고 이게 결국엔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면 결국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 또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러면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또 긴축을 더 강화시킬 명분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시장이 오늘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일부 실망이 나오면서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물가는 높은데 중국은 계속 지금 봉쇄령을 내리고 있고 이 상황에서 돈은 풀어야 되는데 지금 봉쇄령 내렸는데 풀어봐야 지금 효과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끝나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 거냐. 이게 좀 답답한 상황 같아요. 근데 이거를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중국 정부의 결단인데 시진핑 주석은 이거는 뭐 제가 뭐 중국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지난주에 그 기사를 보다 보니까 시진핑은 오히려 중국이 방역을 잘했다고 막 칭찬을 하는 기사가 나왔죠. 저 그 기사, 그 네이버에 나온 기사 보고, 야, 근데 지금은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아직도 만약에 그런 마인드면 이거 봉쇄령이 쉽게 안 풀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그 3기 연임하는 게 언제죠? 올해 10월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네. 이게 왜냐면 자기가 할 때 근데 전에 그 우리 얘기했지만 안 교수 얘기대로 거기서 0.1%만 해도 인구수가 워낙 많으니까 워낙 많죠. 그 막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게 해외 뉴스에 나오는 나오면. 순간 이게 또 이미지가 또 타격을 받으니까. 근데 이게 좀 걱정되는 게 그래도 오미크론의 특징을 좀 인정을 하면 그렇지. 이거는 왜냐면 델타랑 다르잖아요. 델타는 전염성은 좀 약해요. 예, 좀 치명률은 좀 높은데 근데 오미크론은 정반대여서 그냥 완전 감염병이거든요. 치명률은 낮고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많이 죽지는 않죠. 근데 그 특징을 좀 이해를 하면 중국도 너무 방역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좀 선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옛날 방식으로는 그대로 하니까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시노팩 물 백신의 그 모든 게 만천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 백신으로 미국 백신으로 이런 정도의 수치가 나왔지만 그러나 이제 시노팩의 검증이 일어나는 순간 숫자가 어떻게 또 될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 그럴 수도 있죠. 요걸 걱정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일각에서는 있어요. 어쨌건 중국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장은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건데 참 이건 뭐 미국과 중국 양쪽 안 좋은 것만 갖다 우리 따다 박으니까
우리나라가 근데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게 딱 중간재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요 노트북 만들 때 들어가는 중간재 부품이죠. 자동차 뭐 완성품도 만들지만 그 안에 들어간 부품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2차 전지 배터리도 부품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국은 태생적으로 이게 최종 완성품을 만드는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이 중간 제품을 만드니까 미국과 중국의 소비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미국은 어쨌든 긴축을 해가지고 수요를 억제시켜버리고 있고, 근데 리오프닝은 하는데 그게 재화 소비보다는 서비스 수요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IT 기기 이제 수요 줄어드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감이 있고, 또 한 축인 중국은 지금 셧다운이 됐으니 리오프닝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물건을 못 사요. 사고 싶어도. 그러니까 인구 2천만 도시 한 몇 개가 이렇게 봉쇄령 당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한 몇 배 정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인구들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냥 집에서 그냥 생필품만 사야 되니까. 그러면 IT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다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우려. 그럼 거기에 중간재 부품이 납품이 안 되면 기업들은 이제 타격을 받는데, 이게 또 문제가 또 여기다 비용 부담까지 커지고 있어요. 원자재 비용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몇 중고를 좀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로 아직 확실하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아,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일단 던지자.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한국 주식 뭐 볼 거 있나? 지금? 어차피 경기 민감 주고 수출 주고 중간재인데 지금 너무 조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팔고 보자.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괴리가 생긴 게 삼성전자 실적이 그렇게 좋은데 이게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숫자는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이런 좀 불확실성이 뭔가 좀 하나라도 해소될 때까지는 조금 시장이 좀 어렵게 움직이는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한국 시장,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그 매도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 그 세계 경제 흐름, 불확실한, 그리고 실용국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인데, 지금 금통위에서 14일인가요? 금리 인상. 네.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그 없기 공석이죠. 때문에 아직 공석이라 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네. 근데 일단 이번에 이제 저도 이제 신문 기사나 보고서를 찾아보니까 뭐 공백 상태다 하더라도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 소비자 물가도 이게 네. 정말 인플레이션이 4% 넘어갔으니까. 이거는 우리 부동산인데 이거 뺀 거가 수치가 이러니까 네. 굉장히 높은 거죠. 미국보다 어쩌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월 달, 지금 또 7월. 그러니까 일단은 분기에 한 번씩은 무조건 올릴 것 같다. 이게 이제 시장의 예상이고, 4, 7, 10월. 그 다음에 일각에서는 이거 외에도 한 2번은 더 올릴 것 같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제 그렇게 자꾸 보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지금 금리 수준이 너무 높아요. 아니, 그 물가 수준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4%면은 정말 역대급으로 지금 높은 거니까 이 물가를 좀 잡아야 되는 거고, 특히 뭐 휘발유 가격이라든가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올랐던 것도 일단은 좀 그 물가 수준에 영향을 줬고, 요새 보면 뭐 외식 물가부터 해가지고 뭐 생필품 물가 뭐 다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이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급격히 또 둔화되면서 내수 경기가 또 위축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면 또 하는 입장에서 목표가 이 물가를 적정 레벨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또 자기네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엔 수요를 좀 둔화시켜가지고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물가를 떨어뜨리는 건데, 그래서 아마 지금 나오는 전망으로는 원래 올해 한 2-3번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최대 5번까지 인상하는 걸로 예상도 일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항상 우리는 미국보다는 높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뭐 7번 했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긴 하죠. 네. 그러니까 한국은 뭐 한 번에 0.5%로 올리는 계획은 아직 없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보면은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5번 정도 올려가지고 그래서 한 2.5% 이상은 좀 만들지 않을까. 그럼 이제 미국의 올해 연말 목표치가 지금 2.5% 정도 되거든요. 원래 1.9인데 이게 브레이너드 연준 의사가 2.5를 말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시장 예상이 돼버렸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한 4번에서 5번 정도는 올릴 것 같고, 근데 이게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게, 이미 시장에서 이제 이런 금리를 반영하는 지표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국고채 3년물 금리예요. 이게 벌써 3%까지 갔어요, 거의. 그랬다는 얘기는 아, 기준금리도 거의 여기 맞춰서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4번에서 5번 정도의 금리 인상은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 우리나라 그 잠재 성장률이 2% 정도 된대요. 그럼 잠재 성장률이 2%면 그 금리도 거기에 맞춰서 올리면 되는데,
이거보다 지금 더 높게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물가 때문입니다.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성장률 좀 둔화를 희생해서라도 일단 더 올리겠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주식시장의 유동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부터 금리를 먼저 올렸기 때문에 반영은 됐지만 유동성 환경 자체는 여전히 좀 좋진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 증시 지금 팔아야 되냐, 네.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한국 주식 지금 팔아야 되냐. 아까 물론 이제 달을 봐야 된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좀 좋아지고 있다. 그런 시그널도 보이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당장 직면해 있는 네. 악재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네.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어떻게 전략을 짜는 게 근데 좋을까요? 이제 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200원 넘은 지가 한참 됐는데, 그렇죠. 그래도 항상 이게 과거 데이터를 보면요, 찾아보시면 1,200원 원달러 환율이 넘어갔을 때가 항상 주식시장이 거의 바닥권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 또 1,100원 초반까지 내려와요. 그럼 이제 증시 올라가겠죠. 환율과 반대로 가니까. 그래서 1,200원 이상이라는 점에서 저는 과거 데이터를 보면 여기서 주식을 파는 자리는 아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신용 스프레드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뭔가 위기가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은 1,200원이 문제가 아니라 1,300원, 1,400원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이터는 우리가 채권 시장 보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기 등급의 채권 금리가 막 튀잖아요. 이건 뭔가 시스템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 전조거든요. 근데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크본드라고 하기도 네. 하고 하이드 맞습니다. 채권, 하이힐드 채권이죠. 여기에 금리, 그 재무제표가 안 좋은 기업들, 여기가 확 이자가 뜬다는 거는 위험하다는 거죠. 부도날 가능성이 높다는 맞아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사가지고 금리를 많이 받을 사람은 사란 얘기지만 어쨌든 금리가 이렇게 튄다는 거는 그 채권 가격이 급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오히려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쪽 등급도. 그런 걸 보면은 신용 문제로 격화될 상은 아니기 때문에 위기는 아니다. 다만 왜 이렇게 빠지느냐.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2018년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대표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트럼프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무역 분쟁 때문에. 그때도 근데 환경이 비슷한 게요. 당시에 미중 무역 분쟁 터지고, 근데 그 전에 뭐 했냐면 미국이 금리를 굉장히 급격히 올렸고 QT 양적 긴축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유동성을 회수하면서 돈을 막 빨아들이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경기라도 좋으면 다행이에요. 그때 경기는 그전엔 좋았어요. 2017년에.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이제 중국하고 싸우는 바람에 우리나라 이제 경기가 이제 완전히 나빠지게 된 거죠. 수출 경기가. 둘이 싸우니까 수출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때 조합이 딱 지금 약간 이제 우려되는 조합과 비슷하거든요. 금리는 오르는데 긴축을 하는데 경기는 둔화되는, 안 좋아지는. 근데 실제 지금 경기가 둔화된지는 아직 몰라요. 정확히 데이터는 안 나오니까. 근데 둔화되는 시그널은 이미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2018년의 조합과 비슷한데 2018년도에 어쨌든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나라 어떻게 되냐 2년 동안 시장 못 갔습니다. 너무 고생했잖아요 그때. 그러다가 이제 2020년 코로나 터지고 다시 이제 급등했던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안 좋아지는 거 아니까 이 우려감들이 외국인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꾸 이렇게 파는 거 보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은 실적을 내도요 그냥 던져요. 지금 나빠서가 아니라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정리해버리는 거죠. 지금 실적 좋으면 뭐하냐,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데이터나 외부 환경이 개선될 때까지는 우린 좀 기다리겠다. 이 논리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사실 여러분이 외국인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긴 호흡으로 보신 분도 계시고 짧게 대응하신 분도 계신데, 내가 이렇게 좀 짧게 대응을 해요. 뭐 한 2, 3주나 한 달 정도. 그런 분들은 대형주를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면 중소형주들 중에 이런 거 상관없는 매크로 이슈랑 관계없는 기업들은 막 주가 급등하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종목 장세니까 그런 쪽으로 하시면 되고, 다만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좀 미래를 보고 좀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이걸 팔고 도망갈 게 아니라, 미중 그런 무역 갈등 사태는 지금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때보단 나아요. 왜냐면 언젠가 중국 봉쇄령 풀립니다. 그게 뭐 2년 가겠습니까? 2년 동안 봉쇄 안 하고요. 전쟁도 2년 이상 갈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뭐 상반기 끝났으면 저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보다는 훨씬 빨리 끝날 이슈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때도 그 안 좋은 상황에서 주식 사신 분들은 수익을 많이 냈어요. 그때 뭐 온갖 진짜 암울한 얘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지수 정말 암울했고 반도체 폭락하고. 근데
지금도 좀 비슷한 상황이지만 그때보다는 저는 좀 낫다고 봐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보고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달을 봐야 된다. 또 리오프닝 하면 경기는 회복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은 이 대형주에 대해서 긴 시각으로 보면 비중을 줄여서 손절을 하는 것보다는 그건 트레이딩 하신 분들의 영역이고 보유하신 분들은 뭐 반도체나 자동차나 어떻게 보면 지금 최악을 통과하고 있는 구간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악재를 반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생각보다 별로 안 나쁜데? 이러면 주가는 금방 회복되고요. 오늘도 보니까 자동차 안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지수가 빠지는데 미리 좀 선반영을 받아서 그래서 대형주 중에 좀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하반기에 이런 이슈들이 완화되면 주가는 복원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인내심을 좀 발휘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